대부분의 어떤 그 규범과 규범의 충돌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해결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회 자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법과 종교, 도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알아보았듯이 사회 규범들은 각자 독립된 규범이에요. 이들 관계에서 어떤 논리적 체계성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법은 국가의 규범이고요. 종교 규범은 종교사의 규범이고요. 가족 규범은 가족사회, 학교 규범은 학교, 회사 규범은 회사, 조폭 규범은 조폭사의 규범이에요. 그리고 도덕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스스로 정립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규범은 그것을 만든 주체가 다르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집행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요. 종교 규범은 특정 종교 사회가 만들어서 종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종교인들에게 강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거죠. 가족 규범도 우리 가족 규범은 다른 거고요. 옆집 가족 규범 또 다른 거예요. 회사마다 각자 다른 회사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법은 국가 규범이니까 국가 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일 따름이에요. 이런 어떤 사회의 규범이 다양한데 유독 법은 다른 규범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다른 사회 규범은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규범화되어 있는데 법은 세상의 모든 사물 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규율하는 힘이 주권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법은 최고의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회에는 다 법 아래에 복속되어 있는 어떤 부분적인 종속적인 사회 규범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같은 어떤 일정한 영역 속에는 수많은 사회가 공존하고 있고요. 그 중에 최고의 규범이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규범이 적용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한 사람이 동시에 국가 규범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는 거죠. 동시에 가족 규범, 또 종교 규범, 학교 규범, 회사 규범, 또 마을 사회 규범 등을 동시에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한 사람이 여러 규범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 이들 규범 내용이 동일할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될까?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은 대부분 사회가 다 동일해요. 종교 규범도 법은 물론이죠. 법에서는 그것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또 형사처벌도 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종교 규범은 뭐 지옥에 간다든지 또 때로는 뭐 적으면 뭐 용서를 받는다든지 또 학교 규범은 정학을 당할 수도 있고 퇴학당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또 가족사에서는 호되게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도덕은 자신의 어떤 그 깊은 마음의 뭐 어떤 뉘우침과 후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죠. 이처럼 각각 규범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들 상호 간의 규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자 다른 규범이 서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규범에서 책임 추궁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규범에서 다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따로 책임이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국가규범위에서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당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퇴학당하는 게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긴 거기대로 또 규범 질서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집안에서 또 야단 맞는 거 따로 야단 맞아야죠. 또 종교 규범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되면 또 그 책임도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 개의 사회가 겹쳐 있다면은 한 행위에 따라서 각자의 규범에 따른 요건 효과에 따른 효과를 각자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 규범의 내용이 각자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사회마다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규범의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 규범 상호 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이 규범 중에 둘 중 안에 어떤 규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요일에 공무원 시험을 치르도록 법규범은 정하고 있어요. 국가규범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일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종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종교사의 규범을 따라서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 규범을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 같은 게 제기되는 거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볼까요? 청구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공고문이죠. 청구인으로서는 일요일날 시험 응시를 하려면 이와 같은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 질서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건 맞는데 그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 볼 땐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쭉 그 여부를 갖다 국가 규범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 장소의 마련 그리고 시험 관리상의 편의 등의 공익을 생각해 보면은 그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이건 물론 국가 규범의 입장이에요. 이런 결정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규범을 위반하고 국가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종교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시험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좋으냐는 것은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간단하게 각자의 선택의 문제로 해결되는 규범상의 어떤 충돌도 있지만 이 충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해요. 중세 유럽의 카노사 굴욕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이미 잘 알겠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세기 중후반에 신성 로마 황제인 독일 국왕이죠. 하인리 4세와 기독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 성직 임명권을 두고 규범이 충돌된 사건이었어요. 당시 교회가 좀 부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토지와 재물을 헌납받아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봉건 영주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성직을 막 팔고 살았다고요. 그 와중에 세속의 군주가 황제가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생기게 됐다고요. 10세기 즈음에 이제 클리니우스 도원이 교회를 쇄신하겠다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 개혁에 나섰고요. 그때 이 교황이 사제가 결혼하는 것, 성직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세속군주, 여기서는 이제 하인리 7세가 등등이 되겠죠. 이런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왜냐? 성직은 교황이 임명해야지 어떻게 세속군주가 그걸 임명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금지했어요. 종교가 세속에 결탁하고 충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죠. 이에 대해서 황제 하인리 7세는 국가 질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성직자를 임명했었는데 감히 교황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금지해? 그런 의미에서 그 교황의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라노 주교로 임명했어요. 교황은 즉시 화가 났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다 황제를 교회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했죠. 더 이상 황제에게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후 이제 황제하고 교황 사이에서 서로를 폐위하고 파문하는 힘겨루기 싸움이 들어갔던 건 물론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독일의 주교들과 또 공작들이 다 교황 편으로 다 슬금슬금 줄을 서게 됐죠.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교황과 맞서서는 더 이상 황제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교황과의 관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황제는 1077년 1월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게 됐죠. 추운 겨울에 알프스의 고갯길을 넘어서서 카노사 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인리히 4세 부부는 카노사 성 앞에서 흰옷을 입고 맨발로 서서 성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래도 성문은 열리지 않았죠. 사흘 동안 맨발로 눈앞에 서 있었고요. 비로소 성문이 열렸어요. 황제는 교황에게 애원하였고 교황은 황제의 서약을 받아들여서 그를 사면해 줬어요. 물론 나중에 독일 제후들이 이제 황제에게 하인리 4세에게 황제에게 서약을 맹세하고서 그 다음에 신임을 회복한 뒤에 그 카노사 굴력을 톡톡하게 보복했음은 물론이죠. 아무튼 이처럼 대부분의 어떤 그 규범과 규범의 충돌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해결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회 자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처럼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서 서로 충돌할 때, 사회와 사회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이 맞대등한 사회로서 대적돼서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법은 주권 개념으로 해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회 중에서 가장 힘센 권력을 가진 사회가 그 사회 규범이 다른 사회 규범을 복속하고 통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주권을 가진 사회가 국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사회가 국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종교 사회가 최고의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종교 사회 자체가 국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국가 개념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또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최고의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